안녕하십니까. 코코아를 운영하고 있는 웨이브 아메리카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근희입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한국방송광고공사 여러분들이 저를 올해도 찾아주셔서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일단 저희 커머셜 광고 플레이가 안 되네요. 일단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작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사실 OTT 플랫폼들의 여러 전략들을 보면 이게 국내 시장을 지켜야 되는 전략과 해외를 개척해야 되는 전략이 좀 다를 수 있다. 이 얘기를 작년에 사실 드렸습니다. 사실 한국 컨텐츠는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반드시 봐야 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 컨텐츠를 글로벌 컨텐츠에 뺏기지 않고 잘 지키면서 구매 경제를 달성해서 시장을 지켜야 되는 약간 숙명 같은 게 있습니다. 웨이브나 티빙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을 지키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그 밸류를 가지고 또 해외로 나가야 되는 약간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글로벌 플랫폼이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되는 그런 K 컨텐츠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전략은 사실상 외국인들은 저희 컨텐츠를 안 봐도 됩니다. 인터내셔널 컨텐츠고 맨데토리도 아니고 시간이 나면 봐지는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좀 어프로치하는 게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있고 이런 게 있는 걸 계속 알려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알리는 데 집중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마켓이 굉장히 많이 쪼개져 있고 세그먼트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세그먼트들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그 세그먼트에 맞는 커스텀된 전략을 펼치지 않으면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시장을 잃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마켓 자체를 한 개씩 한 개씩 인식하는, 어떤 세그먼트인지 어떤 상황인지 인식하는 게 약간 표준화돼서 고려해야 될 대상들을 맨데토리로 나눠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전략을 펼쳐야 됩니다. 일단 그 스트래티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비즈니스 환경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디스트럭처를 제가 만약에 B2B 파트너를 만들기 위해서 디스트럭처를 어떻게 짭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의 니즈가 서로 맞아 떨어지면 쉽게 가시는데, 만약에 그 반대편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내가 한국에 가고 싶어라고 하면서 바타를 치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최근에 저희가 약간 그런 어려움에 빠졌었는데, 미국에서 대부분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디벨롭을 잘 해오다가 웨이브의 자회사가 되면서 비즈니스 디벨롭 하다 보니 상대편이 저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조건을 줘.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국내하고 해외하고 바인드가 돼버리니 디스트럭처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의 중요성을 좀 보면 아무래도 한국 컨텐츠이기 때문에 국내가 중요합니다. 뭐든 간에 국내를 먼저 지켜야 해외가 뭔가 되긴 하는데, 사실 이제 이게 디펜던시가 생겨버리면 해외의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 국내와 해외는 항상 좀 분리해서 생각해서 각기 패러럴하게 돌파해 나가지 않으면 자꾸 국내 상황에 바인드 시켜가지고 해외를 좀 소홀히 하다 보면 글로벌 플랫폼이 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번들 오퍼 같은 게 시장에서 요즘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좀 시장을 지켜보면 레베뉴 사이즈 때문에 좀 희생되는 딜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지났을 때 되게 좋은, 아쉽다 싶을 정도의 그런 딜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지금까지의 그 글로벌 전략과 그 도메스틱 전략의 차이점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여기 세 가지 제가 나열해 놓은 게 있습니다. 세 가지가 이게
AAA 스트래티지라 그래가지고 마켓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봤을 때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이거든요. 보면 이제 사실 이제 여기 고려해야 되는 요소는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 문화적인 배경, 차이점, 그다음 각국의 레귤레이션, 그다음 뭐 마켓의 수요 이런 거를 다 알고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이걸 어떻게 아느냐? 진짜 프랙티컬하게 들어가줘야 플랫폼은 말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게 뭔지, 뭐를 고려해야 되는지 한 개 한 개씩 따져봐야지 마켓을 이해하는데 사람들이 글로벌 플랫폼을 얘기할 때는 그냥 단순히 서비스를 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열기까지의 과정엔 매우 복잡한 상황들이 존재를 합니다. 보시면 이제 문화적인 거리 디스턴스, 컬처 디스턴스에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 언어, 그다음 인종, 그다음 종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그 행정적인 거, 레귤레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거요. 그다음 지역적인 거, 뭐 시간적인 것도 있는 거고, 그다음 불법 같으면은 한국에서 온에어 나오고 나면 클라우드에 바로 올라가니까 그 시간적인 시차도 좀 중요합니다. 그 레베뉴를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 그다음 경제력, 그다음 파이낸스 리소스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전략을 짜야 그 마켓에 정확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북미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이런 사이클을 만들었어요. 아까 소니 뮤직의 이지영 대표님 되게 비슷한 사례를 저한테 예를 들어주셨는데 저희가 북미에서 몇 번의 비즈니스를 돌려봤더니 결국은 마켓이 어디 있고 디맨드가 어디 있는지 발견하는 마켓 디스커버리가 먼저 필요하고 그다음 그 비즈니스를 분석하고 결국은 데이터를 모으고 AI를 돌리고 ERP를 돌리고 재무적인 걸 다 분석해 보고 그다음 거기에 맞는 프로덕트를 디벨롭하고 조정하고 커스텀하고 거기에 그 커스텀한 걸 디플로이해서 다시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돌리고 그다음 마켓 데이터를 다시 수집합니다. 이 과정에서 A/B 테스트가 나오고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어디가 좀 더 나은 건지에 대한 고민에 좀 빠지게 되죠. 그럼 이제 A/B 테스트나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결국은 프로덕트이 캘리브레이션이 되고 조정이 되고 그다음 새로운 프로덕트이 비드가 됩니다. 이런 그 이터레이션이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행위를 북미에서도 여러 번 했었고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글로벌로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는 이 경험을 좀 앰플리파잉 하면서 보정해가면서 여러 이터레이션을 끊임없이 돌리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다른 마켓에 갈 때 기존의 경험을 가지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한 개씩 챙겨가며 이 이터레이션을 계속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돌리다 보면 놓치는 레베뉴를 한 개씩 핏하게 찾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왔고 이렇게 보면 사실 이론상으로는 이게 뭐 사실 이렇게 돌아가는 게 뭐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고 원칙적이고 펀더멘탈하고 티오리컬하고 다 아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마켓의 데이터를 제대로 안 갖고 있으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있는데라고 했을 때 글로벌리 마켓의 데이터를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까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이 도대체 그럼 우리가 어디 단계인데?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코코아가 지난 7년 넘게 데이터를 수집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수집하면서 여러 A/B 테스트를 각 시장의 각 국가별로 하다 보니 저희는 어떤 특정한 피처에서 특정한 프로덕트에서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고 계속 그 니즈에 맞게 뭔가 프로덕트를 좀 더 오퍼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사실 컨텐츠가 좋아서 잘 됐습니다. 컨텐츠가 좋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잘 해왔거든요. 근데 사실 외국인들은 저희 컨텐츠가 좋고 나쁜 걸 사실 구분을 잘 못해요. 그냥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되게 많고 기본적으로 헤비 유저들은 잘 알지만 저희한테 주어진 사람 그 블루오션은 사실
한국 컨텐츠를 접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제 전략을 어떻게 세웠냐면 결국은 넷플릭스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는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같은 회사들이 유저 익스피리언스, K 컨텐츠 익스피리언스를 넓혀주면 저희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큰 컨텐츠 라이브러리로 궁극적인 컨텐츠의 목적지는 코코아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넷플릭스와 디즈니가 없는 그런 컨텐츠를 계속 소개해 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장르물에 좀 포커스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버라이어티 쇼라든가 1위 드라마 그들에게 없었던 그런 것들을 계속 오퍼해 오면서 그 니즈와 트래픽을 찾아가면서 계속 상품을 오퍼해 오고 그다음 마케팅 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터레이션을 계속 돌리면서 저희가 마케팅을 해 왔었습니다. 그 사실 제가 이거는 한 5년인가 6년 전에 다른 컨퍼런스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마켓이 K 컨텐츠 입장에서 어떻게 나눠야 될까? 세그먼트를 나눠서 다른 전략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다시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약간 보정이 됐습니다. 사실 북미와 그 다음 서유럽 그리고 오시아나는 그냥 선진 시작이 맞아요. 그냥 이 사람들은 서브스크립션한 거 너무 익숙해하고 그냥 돈 주고 사봅니다. 컨텐츠가 볼만하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여기에서 펼치는 전략은 저희 코코아가 이때까지 해왔던 전략이에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봤니? 그러면 구글 같은 데 검색이 되면 K 컨텐츠는 코코아가 나오는 거죠. The Ultimate Destination for Korean Entertainment. 니들이 불법에서 시작하든 디즈니에서 시작하든 넷플릭스에서 시작하든 우리가 가장 큰 컨텐츠 라이브러리고 다 보고 싶으면 우리한테 와. 이런 전략으로 그 서브스크립션을 계속 늘려왔었습니다. 그간. 근데 그 이머징 마켓에 보면 라틴 아메리카 지금 요즘 굉장히 이머징하고 그 인디아하고 그다음 일선 유럽하고 메나 지역은 K 컨텐츠의 익스피리언스가 지금 급격도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 또 들어가려니 약간 챌린지 몇 가지 챌린지에 빠지는데 프로덕의 그러니까 수익성, 내가 파는 상품의 수익성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죠. 일단 페이먼트, 윌링 투 페이가 낮아요. 한 3불 이하, 2불 대. 근데 2불 대 이 컨텐츠 라이브를 다 제공하려고 했더니 수익률이 안 납니다. 네트워크 코스트라든가. 그다음 또 하나는 크레딧 카드 홀더가 되게 작아요. 낮아요, 비율이. 그러면 이거를 크레딧 카드를 가진 사람을 타겟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선불 카드를 가진 사람을 타겟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페이먼트가 꼭 신용카드여야 되나? 텔코여야 되나? 텔레커뮤니케이션 와이어리스 서브스크립션에 기대는 방법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집니다. 광고를 하이브리드로 하고 싶은데 이 지역은 광고 CPM이 너무 낮아서 광고를 넣어도 생각보다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조금 다른 어프로치를 고민을 하게 되는 지역이죠.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이 지역의 여러 다방면으로 OTT로 부딪혀 봤는데 메나는 아직 가진 않았습니다만 남미 같으면은 저희가 결국은 CTV 사업자들이 요즘 챌린지에 빠져 있으니 CTV하고 좀 손을 잡고 저희가 좀 채널 전략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전략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잘 나가고 있는 시장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는 한국 컨텐츠가 넘버 원이고 완전히 뭐 5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면서 서유럽하고 위에 두 마켓하고 굉장히 다른 마켓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다양한 형태의 프로덕트 어프로치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라이센스 모델도 잘 될 거고 다 잘 될 거지만 그 플랫폼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었던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CPM이 낮았고 해적판이 너무 많고 그다음 너무 많은 경쟁자가 있는 마켓이거든요. 시장이 큰 만큼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저희 같은 유료 구독 모델 플랫폼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최근에 봤더니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심으로 굉장히 서브스크립션 모델이 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 번들 오퍼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제 시장이 돼가고 있어서 아마 좀 굉장히 기대되는 마켓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좀 약간 스페셜한 마켓은 중국하고 일본 이런 데는 스페셜하죠. 기본적으로 매출 많으니까. 그다음 3세계인 아프리카 요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5가지만 봐도 생각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컨텐츠를 라이센스해서 파는 경우라면 쟤들이 얼마일까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데 플랫폼은 사실 이제 가격을 정해야 되고 페이먼트도 정해야 되고 레귤레이션도 봐야 되고 그다음 이제 로컬라이제이션도 봐야 되는 데다가 파트너십까지 생각해야 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그냥 간단하게 들어가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이제 글로벌 전략이라고 하면 OTT 플랫폼에 있어서 네 가지의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플랫폼이 지향해야 되는 거는 글로벌 플랫폼이거든요. 글로벌이란 말의 데피니션 자체를 보면은 사실상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어떤 제품을 제공하는 겁니다. 한 곳에서. 그러니까 헤드쿼터가 한 곳에 있고 전 세계 똑같은 거를 공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 같으면 모델이 뭐 거의 하나로 몇 가지 안 되죠. 4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글로벌리 똑같이 공급되죠. 사실상 주파수가 다르지도 않고 그런 식의 이제 글로벌 프로덕트 전략. 그다음 인터내셔널이 있는데 인터내셔널은 어떻게 보면 거점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 대신에 거의 같은 제품을 제공을 해요. 이 글로벌과 인터내셔널은 사실 글로벌 OTT 플랫폼이 사실 지향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전략상에. 근데 그 트랜스네이셔널이나 멀티 도메스틱은 사실 컨텐츠가 지향해야 되는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컨텐츠는 현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뭔가 본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뭐 지사가 한다든가 파트너가 그 현지에 맞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포맷 판매나 이런 것들이 사실 멀티 도메스틱 전략이나 트랜스레이셔널 전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K 컨텐츠의 이제 전략을 생각을 해보면 오타가 들어갔는데 K 컨텐츠 관점에서 전략을 생각해 보면 현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트랜스네이셔널이나 아니면 멀티 도메스틱 같은 이런 전략이 이미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냥 포맷을 팔고 있고 그다음 스피노프를 팔고 있고 이런 행위들이 다 이미 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효율적인 전략을 찾아서 하고 계시는 거고. 근데 K 컨텐츠 플랫폼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좀 복잡해집니다. 저희가 넷플릭스처럼 굉장히 강력해서 한 군데에서 뭐를 다 펼쳐내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일하게 결국은 세그먼트를 한 개씩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글로벌 전략을 지향하되 각 지역에 맞게 사실은 인터내셔널 전략을 추구해야 될 때도 있고 멀티 도메스틱 전략을 추구해야 될 때도 있다고 봅니다. 플랫폼이 멀티 도메스틱 전략이 과연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지역의 통신사들이 페이먼트를 잡고 있으면 제가 먼슬리 페이먼트를 계속 받기가 힘드니 크레딧 카드 홀더가 너무 작아서 결국은 통신사의 페이먼트에 기대서 제 상품을 그 위에 번들해서 오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현지에 있는 어떤 특정한 파트너와 로컬라이징을 하면서 멀티 도메스틱 전략을 펼치는 거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전략이라는 거는 코코아라는 브랜드를 머릿속에 남기는 겁니다. 사실 마지막은 코코아라는 브랜드를 남기는 게 전략이지만 그 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각 현지에 맞게 앞에 말씀드렸던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 팩터들을 다 고려해서 전략을 현지에 한 국가 한 지역씩 펼쳐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사실 이런 강력한 데이터 플랫폼이 있어서 가능했던 건데 저희 뭐 자세하게는 못 보여드려서 흐릿하게 제가 만들었습니다만 좌측에 있는 거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트래픽을 봅니다. 물론 시차들이 있기 때문에 트래픽 사이즈가 뭐 좀 다를 수 있죠. 뭐 프라임 타임일 때 좀 많이 나오고 새벽 시간 적게 나오니까 실시간으로 어떤 새로운 컨텐츠가 큐레이팅 됐을 때 트래픽 규모를 보고 있고 오른쪽은 저희 플랫폼 내에서의 이동 경로를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어디에서 들어오고 우리 플랫폼 내에서 어떻게 움직이며 그다음 어떻게 나가는지를 보죠. 그리고 그 밑에는 타이틀별로 어떤 에피소드가 많이 봐지고
그다음 어떤 언어가 많이 소비되며 어떤 에이지 그룹에서 많이 소비하며 어떤 디바이스에서 많이 소비하는지 등등을 다 수집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A/B 테스트 해가며 좀 더 나은 비즈니스 퍼포먼스 찾기 위해서 그다음 좀 더 나은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비즈니스 초반부터 강조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데이터를 계속 수집한 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소중해질 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 이 데이터 7년 동안의 이 프라이빗으로 모은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는 정확한 비즈니스 포캐스팅을 하고 그다음 퍼포먼스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 첫 번째 예는 위의 예인데 이게 보면 중간에 있는 그래프의 빨간색이 성별이거든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고 남성이 작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있는 게 에이지 그룹인데 20대, 30대, 10대가 좀 많아요.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게 플랫폼, 디바이스 OS 또는 디바이스 플랫폼별로 이제 점유율인데요. 그 위에 거는 저겁니다. 그 아이돌 스타가 나오는 버라이티 쇼예요. 아이돌 스타가 나오는 버라이티 쇼가 생각보다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게 지역별로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지역별로 나눠서 다시 이거를 그래프를 보면 유럽이 좀 더 강세예요. 북미보다. 북미는 한국 컨텐츠에 대해서 드라마나 버라이티 쇼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졌고 K-팝 팬들이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약간 분리됐습니다. 디커플이 나서 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에 가 있습니다. 근데 유럽은 아직도 K-팝의 팬덤이 굉장히 크고 제 눈에는 7년 전에 북미를 보는 듯 하거든요. K-팝의 팬덤이 크고 그 K-팝의 팬덤들이 그 컨텐츠에 목말라 있고 로컬라이즈가 안 됐기 때문에 로컬라이즈 된 거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고 그 중에 가장 소비가 쉬운 게 본인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의 버라이티 쇼를 찾아 들어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였고 두 번째 케이스는 에이지 그룹이 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이게 7년 전에는 이 두 번째 케이스 장르가 완전히 20대, 30대 여성이었는데 보면 약간 남성이 조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디바이스의 형태도 조금씩 달라요.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첫 번째 케이스 K-팝 스타 아이돌 스타가 나온 K-팝 아이돌 스타가 나오는 버라이티 쇼 밑에 거는 로맨틱 드라마입니다. 로맨틱 드라마인데 두 개가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 부분이 저희가 음악을 들을 때는 포터블 디바이스로 듣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이돌 스타 버라이티 쇼 음악이 많이 나와요. 그럼 뭐 오빠들 보니까 10대, 20대가 모바일 디바이스로 많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위에 걸 보면 퍼스트 스크린 디바이스 그러니까 스마트 TV라든가 그 뭐 동굴형 타입의 TV 아니면 뭐 빅스크린 파이어 TV 같은 애플 TV, 삼성 TV 같은 이런 퍼스트 스크린 점유율이 높아요. 오히려 10대, 20대, 30대 여성이 생각보다 퍼스트 스크린으로 빅 스크린으로 보고 싶은 니즈가 굉장히 큰 거죠. 그 밑에 거는 에이지 그룹이 50대, 60대, 70대까지 존재를 하는데 오히려 퍼스트 스크린 비율이 낮고 세컨드 스크린 비율이 높아요. 그 얘기는 좀 몇 번의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어른들이 한국의 젊은 그 배우들이 나오는 사랑 얘기를 보고 싶은데 펄스 스크린으로 안 보고 방에서 혼자 세컨드 스크린 보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이게 드라마마다 약간씩 편차가 막 있습니다. 뭐 불멸의 뭐 최근에 나왔던 고려 거란 전쟁 이런 거 보면 남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게 또 의외로 펄스 스크린 디바이스의 점유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펄스 스크린을 리모컨 누가 쥐고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젊은 10대, 20대, 30대 잡고 있고 어른들은 좀 밀려나서 자기 방에서 세컨드 스크린을 보는 케이스가 최근에는 북미에서 많이 보입니다. 근데 유럽은 제가 아직 그렇게 뭐 데이터를 많이 안 모아서 뭐 아직은 분석을 제대로 못했고요. 그런 세그먼트 전략과 글로벌 전략을 가지고 북미에서는 이런 저희 파트너들이 디벨롭했습니다. 이런 파트너들이 저희 코코아 브랜드를 계속 이어 나르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이 AI를 최근에 도입해가지고 좀 약간 현지에 맞는 핫 키워드를 뽑아내서 핫 키워드를 가지고 컨텐츠를 레코멘드 하거든요. 그러니까 떠도는 실시간으로 메타데이터가 고정된 게 아니라 다이내믹하게 업데이트되는 메타데이터가 된 거죠. AI를 활용해서. 그래서 옛날같이 뭐 메타데이터를 개편한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계속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다이내믹 메타데이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를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핫 키워드로 실시간으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 들어갈 때는 제가 유럽에서 가장 핫한 거 두 개를 들고 들어갔어요. 하이브, BTS 워낙 인기가 많았고, 두 번째는 유럽에서 가장 많이 보는 프로그램 뭐냐 했을 때 축구입니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여기를 통해서 뭔가 브랜드 익스포저를 시키면서 크레빌리티를 만들어서 브랜드가 뭔가 이게 정상적이고 그다음 합법적이고 한국 콘텐츠를 대표하는 브랜드 익스피리언스를 펼치는 전략을 초반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유럽에서 또 다른 양상을 보이는 소비 패턴이 코믹스나 웹툰에 대한 소비력이 좀 높더라고요. 북미보다. 그래서 저희 컨텐츠를 얘기할 수 있는 저희 컨텐츠 스토리를 얘기하는 웹툰을 좀 큐레이션해서 저희 구독자들한테 오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는 유입효과가 꽤 있고 그 컨텐츠를 수급하는 비용에 대비해서는 저희가 메인 컨텐츠인 비디오 컨텐츠를 소비하게 유도하는 가장 좋은 미끼로, 그러니까 미끼 상품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약간 컨텐츠 큐레이팅을 전진 배치하는 게 그 현지에 맞는 걸로 전진 배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전진 배치를 한다. 결국은 저희가 이제 이런 결과로 인해서 73개국에 저희가 서비스를 오픈할 수 있었고, 그 73개국의 서비스를 하면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언어를 관찰해서 그 언어의 순서대로 로컬라이징을 했고, 지금 5개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 2개의 이제 언어가 늘어날 거고, 매출의 추이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컨텐츠 놓치는 개수도 저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텐츠 플랫폼에 많이 나가니까요. 뭐 이 정도가 제 준비한 슬라이드고요. 전략을 좀 잘 얘기하고 싶었는데 두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요지는 사실상 데이터가 있음으로써 좀 더 정확한 커스텀된 글로벌 전략을 펼칠 수 있다. 이게 요지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